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무려 8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0%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라며 깊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집이란 곧 인생의 무대이며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고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이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집을 옮겨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 순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악화로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결국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고 급하게 선택한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리 있어 몇 년 동안 불편과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편안했을 텐데 라는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 후반전의 집을 마지막 보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그 마지막 보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감당되지 않으며 크고 화려한 집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더 얹히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위치가 인생의 목표였지만 노년기에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되어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고층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혹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하나로 깊은 산속에 집을 마련했는데 눈 오는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부를 사람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그 순간 집이란 공간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살 것인지를 가르는 생사의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올 테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 빚을 내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식들은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 버리는 현실.
남는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텅 빈 거실 뿐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러 오는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맞는가가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패 사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리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9가지 기준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이미 70대를 넘어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작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잘못 믿어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편안함일까요? 병원과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은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안정을 잃어버린 탄식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건 곧 성공을 의미했고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였으며 은퇴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켜온 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리비, 유지비, 병원과의 거리, 계단 몇 개조차 오르내리기 힘든 몸.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을 살던 3층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옮긴 새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어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도 힘든데 가까운 병원조차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떠나버립니다. 관리비는 2배로 늘어났지만 집안은 텅 비어 쓸쓸합니다. 이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른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갑니다. 작은 평수지만 따뜻하고, 병원은 걸어서 10분, 복지관에서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매일이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웃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지탱해 줄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잘못 고르면 평생 모아온 돈도, 건강도, 마음의 평온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무대를 고르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노후의 집 선택 8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매일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후회 속에 보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부터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속아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몇 평이야? 이 질문은 마치 집의 가치와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척도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평수 신불론의 실체를 벗겨내고자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큰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수에 집착하다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토부가 정한 1인당 적정 주거 기준은 불과 4평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도 6평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30평, 40평 아파트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계산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인격 공간이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식탁, 침대, 책상, 옷장 같은 최소한의 공간만 내가 온전히 쓰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집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수 신불론의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부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 갔고, 손주는 아예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청소 스트레스뿐이었죠.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체면 때문이었어.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 비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손주가 자주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빚을 내어 큰 집으로 옮기는 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넓은 평수 아파트를 산 어떤 부부는 몇 년 지나 집값이 떨어지자 노후 자산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팔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 크기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25평 전후의 집이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과 부엌이 나옵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고 자녀가 가끔 와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건축업계에 있는 제 지인이 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처음에는 45평 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사실 필요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왔고 결국 20평으로 줄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평에 살아보니 훨씬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해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 죽었을 거예요. 또한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점점 떨어집니다. 넓은 집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관리비는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빈 방은 고독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큰 집에 혼자 살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1.8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행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침대, 의자, 작은 책상, 그게 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옷가지,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넓은 평수를 위해 빚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짐들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짐이 차지한 집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집은 결코 체면이나 신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집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과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25평. 이 평범한 크기가 노후의 삶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넓은 평수집은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년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곳,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의 강남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 주변은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지관 주변 집값이 학군 주변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돌봄, 건강, 식사, 커뮤니티, 심지어 취미와 여가까지. 그러니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역시 곧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 어디에 살든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백화점 근처에만 살아도 됩니다. 백화점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각종 음식점이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죠. 사람 부르면 도와줄 인력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복지관 근처로 가야 한다는 것, 복지관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은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AI 활용, 컴퓨터 기초 같은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스포츠 댄스, 연극, 합창 같은 활동도 제공합니다. 어떤 곳은 무려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우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바로 옆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어 전문가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비용은 고작 2,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과 식사입니다. 복지관에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심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넷째, 교통과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복지관에서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걸어가면 친구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영양사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강좌나 합창 연습을 듣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외롭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강남 아닐까요? 반대로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으며 돌봄이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 몸은 아직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병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km 이내. 이 조건만 충족해도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복지관 갈 나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르려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가 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집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고층 아파트.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는 저게 바로 내 노후의 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위험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잘 갖추어진 시설로 유명합니다. 입구엔 경비가 지키고 있고 안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챙겨줍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텔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은 호텔이었는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젊은이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다양성 없는 공간은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대화, 같은 생활 패턴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편하다 싶지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걸까? 결국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품는 전원주택입니다. 푸른 숲, 새소리, 맑은 공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현실에서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관리. 잔디를 깎고 배관을 고치고 겨울이면 눈 치우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둘째, 이웃과의 갈등. 시골 마을에서는 집성촌 문화가 강해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 행사에 수백만 원의 기부를 요구받거나 공사 차량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시골로 갔지만 끝내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과 쾌적함 때문에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과 허리가 약해졌을 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순간 집은 철창 없는 감옥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층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득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바람소리와 이명 증상까지 겹치면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불편과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버타운이든 전원주택이든 고층 아파트든 충분히 잘 준비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면 후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180여 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꽃꽂이, 서예, 합창단, 동네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매일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흔히 건물 외관이나 크기에 눈이 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가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면 그 집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외로움만 키운다면 전원주택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버틸 뿐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 화려한 선택지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노후 주거의 세 가지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충족해 주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사람, 운동, 병원. 이 세 가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웃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생명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내 주변에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고립감이 커져 사망률까지 높아졌습니다. 좋은 이웃은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산책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좁은 인도, 자동차 매연, 소음만 가득한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반드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작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병원, 특히 1차 의료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원 한 번 가는 게 문제 없을지 몰라도 70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자잘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돌발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30분 이내.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인데 이때 초기 대응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고 꼭 대형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받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큰 아파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 있고 공원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이 짧은 고백이 노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생활의 편리와 안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있으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 아프면 병원까지 같이 가줍니다. 병원 근처에 사람이 모이고, 복지관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좋은 집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인테리어나 평수만 보지 마십시오. 문을 나서서 1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걸을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 주거의 3대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운동, 병원.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 선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로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 선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노년의 강남이 다름 아닌 복지관 근처라는 점,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황금 열쇠, 즉 사람, 운동, 병원이 노후의 집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좁아도 따뜻한 무대, 조용해도 외롭지 않은 무대, 언제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무대. 이 무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집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재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로 봐야 합니다. 집을 선택하면서 이 집이 오르면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한 전원주택에 홀로 갇혀 있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관계를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병원과 가까워 안심할 수 있고 이웃과 인사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책길을 걸으며 몸이 건강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지켜주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남은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대입니까? 만약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 내가 꿈꾸는 하루의 풍경.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준비의 절반을 끝마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노후의 집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할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키고 있는 알록달록한 알약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병원에서조차 쉽게 말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상당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광고와 주변의 권유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가 예방된다, 뼈가 튼튼해진다 는 달콤한 문구는 누구라도 안심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의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들은 또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삼킨 약이 결국 병을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 보조제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의 알약 절반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간과 신장을 망치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양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환자를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알릴 것인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 양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월평균 건강 지출에서 보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화려한 광고들이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그 알약은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것일까요? 아니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달콤한 환상일 뿐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2세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까지. 그러나 결국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삼킨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보조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냉정합니다. 과잉 섭취된 성분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약물과 충돌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업계, 영양제 산업은 이 사실을 크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시장, 끝없이 반복되는 광고,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건강론 보조제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65년과 의사로서 35년의 경험을 모두 걸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며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먹으면 젊어진다, 병이 예방된다고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 매일의 걷기, 햇볕을 쬐는 습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보조제를 남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광고와 상업적 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갈망이 교묘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쌓일 때 결국 건강을 잃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온 영양제 건강이라는 등식은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학의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광고 속 화려한 문구가 그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칼슘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의학계는 항산화제가 암과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심장병과 암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많은 이들을 설득했고, 제약회사는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를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알약 하나가 젊음을 돌려줄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했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ATBC 연구, HOP2 연구 같은 이름들은 지금도 의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결과를 몸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분은 결국 몇 년 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보조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고용량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 E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을 불러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약을 삼키지 말고 색깔 있는 채소를 접시에 올리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 있습니다. 이제 칼슘 보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칼슘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량과 형태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하루에 2000mg 이상의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이제 뼈가 단단해지겠지라며 안심했지만 몇 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남는 칼슘은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석회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인들에게서 혈관 석회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을 무조건 알약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음식으로 섭취하십시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같은 음식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합니다. 반면 알약으로 먹으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치솟아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75세 남성 환자는 하루에 3알씩 칼슘제를 먹다가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슘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의 권고 아래 제한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과량, 장기간, 무분별한 복용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건강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이 3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만 보충해야 하고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기억력과 치매에 관한 보조제입니다. 그 이름은 은행잎이 추출물입니다. 광고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혹시라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런 불안을 가장 잘 파고든 것이 바로 은행잎이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불리는 보조제입니다. 광고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루 한 알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학은 냉정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보여준 효과는 과장되어 있고 그 그림자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간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에서는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GEM 연구에서는 무려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을
매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을 투여했지만 위약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신경학회는 결국 은행잎이 추출물을 치매 예방 목적으로 권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아니라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은행잎을 함께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남성 환자는 은행잎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긴 회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는 치과에서 단순 발치 시술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과다출혈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매일 먹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저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치매는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이미 연구로 검증된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지중해 식단이라 불리는 방식,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알약보다 매일의 활동과 즐거움이 훨씬 강력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늘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치매가 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알약이 반드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혈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인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잘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속하는 기적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생활 습관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근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보조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을 파고드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헬스장에서 젊은이들이 흔히 마시는 그 보충제가 이제는 노인들에게까지 근육을 유지하는 필수품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외칩니다. 단백질이 곧 건강이다. 매일 한 스쿱으로 근육을 지켜라. 하지만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통한 고용량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 2번씩 단백질 보충제를 마셨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단백질 파우더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신장이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공 감미료와 첨가제가 들어있고 심지어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해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며 삼킨 한 스쿱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은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공급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여성 환자는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있던 그분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일상 속에서 키워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식사와 함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근육은 유지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와 근육 모두를 단단하게 합니다. 운동화가 약국보다 먼저다라는 말,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광고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해답은 늘 기본에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 꾸준한 운동, 적절한 휴식. 이 3가지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제 4번째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상업적 이익과 결합할 때 누군가는 신장 질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한다는 그 달콤한 약속이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침마다 여러 알약을 챙기는 수고 대신 깔끔하게 포장된 한 팩을 뜯어 삼키면 모든 영양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 고민할 필요 없다 라는 문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키지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는 매일 잎 2알이 들어있는 종합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피곤함을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패키지 속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과 불필요한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종합 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작은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종합 영양제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 과잉입니다. 한 팩 속에는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이 섞여 있고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건강은 단순히 알약 개수를 늘린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필요한 성분을 의사의 권고 아래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은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은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한 분은 비타민 B12 정도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대부분의 영양은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과 두부, 적절한 햇볕과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입니다. 광고는 편리함을 팔지만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알약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것이 건강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간과 신장을 지키며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은 바로 맞춤형 선택입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종합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알약이 아니라 음식이 기본입니다. 건강은 포장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걷는 발걸음에서, 햇볕을 받는 피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5번째 함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 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건강 보조제에 숨겨진 함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각각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 혈관과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식탁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제철 생선과 두부, 곡류와 견과류 속에는 약이 흉내낼 수 없는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조화로운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매일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약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듭니다. 심장을 단단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함께 놀며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햇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약입니다. 하루 20분 따뜻한 햇살을 피부에 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칼슘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밝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건강하게 맞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은 사람 사이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식사하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외로움은 질병의 토양이 되고 관계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저는 35년 의사 생활을 하며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양심 앞에 당당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알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하십시오. 그 외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은 많음이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광고의 달콤한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가 직접 전하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직접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를 단 한마디의 무심한 말로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마저도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에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혀, 그리고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영원히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믿어서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을 깊이 찌른 경험을, 아니면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어 버렸던 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곤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 현실 속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버린 후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 마음이 풀리자 나는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며 지내려 했지만 미묘하게 멀어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도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무심코 던진 말, 의미 없는 말,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부주의하게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직장 상사에게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상사는 그것을 무례함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커리어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과 표정, 태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진심과 배려가 아니라면 상대의 마음에는 독처럼 남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는 소리가 아니라 칼날로 꽂히는 순간, 그리고 반대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순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단순한 격려의 말이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한 경험,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 말, 그 속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툭하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 늘 농담이라며 비수를 꽂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로 쌓아가지만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이나 나 때문에 멀어졌을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말 한마디 잘못으로 틈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반드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후회는 더 말할 걸이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말 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과 수많은 사례에서 얻은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말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금기와 3가지 지혜는 단순히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내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말의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에 대한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요즘 수입이 꽤 늘었어.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러움, 시기, 혹은 은근한 거리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칼날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요즘 수익이 꽤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웃으며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대화 끝에 은근슬쩍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결핍감, 그것이 바로 박탈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갈등과 단절은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열을 불러오는 기폭제인 셈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엔 기쁨에 젖지만 곧 예상치 못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하고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금을 자랑했다가 순식간에 주변에 빚쟁이와 청탁자가 몰려들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오래된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기대하며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듭니다. 결국 자랑은 내 입으로 내 인생에 던지는 도전장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렵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들에게 무심코 이번에 꽤 큰 돈을 벌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근히 그럼 한턱 내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며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되자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행위라는 것. 의학적으로도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은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인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60% 이상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왜 고립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곧 반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을 꼭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 혹은 넓은 자리에서의 자랑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난 척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불안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자랑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요즘 장사가 잘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힘들다고만 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깨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돈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대신 감사하며 조용히 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따뜻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처나 영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구라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낯선 고객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지인입니다. 너라면 믿고 사줄 수 있지 않겠어? 친구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처음에는 단순히 한두 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닌 불편한 거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 균형은 깨집니다. 상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 설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결국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믿고 들어주었지만 두세 번 반복되자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서도 그를 피했고 결국 그는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고 실적도 잃었다. 진짜 잃은 건 내 인생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짜 친구는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결과 친구조차도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진심을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용하려 해서 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를 도구로 보는 태도, 그것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웃으며 제게 접근하더니 대화 끝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 만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돈 때문이었구나.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진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친구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야만 상대는 비로소 진짜 친구로 느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영업과 거래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세, 60세를 넘어 70세, 80세로 갈수록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동반자를 스스로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이용하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가?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늘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밥을 사주고 여러모로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진심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안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 도움을 청한 사람의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한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대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지고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는 결국 우정을 무너뜨린 칼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은 바로 약할 때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1위가 바로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끝내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말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남깁니다. 상대는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입장에서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이웃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려워져 도움을 청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부탁했는데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로 선을 긋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 하지 말고 따뜻한 공감 속에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 문제로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드러내기 힘든 고민, 혹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내 비밀을 건네는 순간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언젠가 흘러나와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에게조차 숨기던 사실을 결국 가까운 친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겠다 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문은 온 가족과 이웃에 퍼졌고 그 집안은 체면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꺼낸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약점, 그것을 무심코 흘려버리는 순간 관계는 끝장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죄악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흘러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당사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날카롭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입이 평생의 우정을 끊어버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무 가볍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 후회했던 순간을.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어 후회했던 기억.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태어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꿀꺽 침을 삼키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갈등 중 약 40%가 비밀 유출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충격이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비밀을 지키는 힘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을 천천히 할 때 우리가 훨씬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세일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조급해 보이고 심지어는 속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힘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품격 있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밀은 내 가슴에 묻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말은 늦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를 줄이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고 후회하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마음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3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무슨 말을 하지를 생각하죠.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과 격려를 혼동합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다시 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 직후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도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공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한자에서 품격이라는 글자를 보면 입구, 코우, 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품격은 입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한자 원리에서 군자의 군, 준, 또 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입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3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합니다. 한때는 큰 소리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 성공을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대를 들어주고 실패한 이에게 용기를 주고 내 성과를 낮추며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높이 올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더욱 빛난다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잃어왔는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삶 전체를 흔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끊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 금기와 3가지 열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켜내는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이 짧은 생각의 멈춤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내 입을 지키고 내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황금 같은 지혜를 삶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격려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